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모의고사 1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번 문제부터 같이 보죠. 자,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이제 어떤 부분이 약한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특히나 문제 유형 파악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자, 1번 보면요. 의문 현상을 물었죠. 그래서 동화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동화는 결국 서로 닮아가는 현상이다. 의문과 의문이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 동화에는 비음화와 그리고 유음화와 그리고 국외음화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질문이 아닌 거 됐어요. 그러니까 동화 현상과 관계가 없는 걸 질문한 거죠. 몇 번? 1번이죠. 집안일 했을 때 집안일 하고 소리 나는 거 뭐가 일어난 거예요? 니은 청가가. 그래서 첫 소리의 이응은 모음의 이응이지 자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응이 니은으로 바뀐 게 아니라 즉 비어있는 자리에 니은이 첨가된 것이니까 1번은 첨가의 질문이죠. 반면에 붙이다 하고 소리 나는 건 국외음화를 가리키고, 또 권력은 유음화를 그리고 먹는다는 비음화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시험에서 이 의문동화를 물으면 조심할 게, 지금 여기 뭐 국물처럼 이렇게 표기하고 발음하고 다를 때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밑줄 친 말에 의문 변동을 하면 비음화 곧 교체다 하고 쉽게 답을 찾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하면 돼 했을 때 이 돼에 밑줄을 쳐놓고 이 밑줄 친 말의 의문 변화는 이렇게 물으면은 발음이 똑같죠? 돼하고 발음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문 변동이 안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왜냐면 의문 변동이 안 일어난 걸 출제할 일은 없죠.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형태소를 분석해야죠. 그럼 돼는 어떻게 이루어진 말이야? 되다에 어미 어가 와서 이루어진 말이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게 돼요? 축약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의문 변화를 물었을 때 항상 즉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선택을 해서 찾아내는 걸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의문 변동에는 크게 네 가지 있죠. 뭐 있어요? 교체가 있고, 또 하나 축약이 있고, 그리고 탈락과 첨가가 있어요. 그리고 교체 안에 세부적으로 뭐가 있나요? 음절에 끝소리 규칙이 있고, 또 동화작용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등의 동화작용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된소리 되기가 교체에 속한다 하는 것도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다음에 축약은 자음 축약, 모음 축약이 있고, 탈락은 자음 탈락, 모음 탈락이 있는데, 특히 탈락에서도 뭐가 들어간다? 자음군 단순화가 탈락에 속한다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죠. 다음 첨가에는 뭐 니은 첨가가 있고 비읍 첨가가 있고 히읗 첨가가 있는데, 주의할 건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것이, 이 사이소리 현상이 과거에는 즉 된소리 되기를 첨가로 봤을 때에는 첨가 곧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판단해도 상관없었지만, 지금은 사이소리 현상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와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같은 사이소리 현상에서도 된소리가 된 건 어디에 속해요? 교체에 속하는 것이고, 니은이나 또는 니은이 첨가된 건 첨가에 속한다 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이 첨가 현상에서 또한 반모음 첨가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단모음이 이중모음으로 발음됐을 때, 되어 피어 하고 단모음이 이중모음으로 발음됐을 때, 그때 우리는 반모음 첨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항상 음운 변화, 이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기억하고,
다음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과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안에서 즉 대표음으로 발음되는 것, 교체가 일어나는 것, 또 자음군 단순화, 그러니까 두 개의 겹자음이 있다가 하나로 줄어들면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자음군 단순화를 탈락이라고 보는 견해를 출제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안에서 대표음이 발음되는 건 단순한 교체지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면서 동시에 뭐다? 탈락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도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건 교체가 아니라 뭐야? 탈락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문법상에서 즉 달라진 점, 조심해야 될 점을 이야기한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2번 문제. 표준어가 아닌 것 했습니다. 모두 추가된 표준어가 함께 예시로 나와 있는데 간질이다 라는 말이 원래 표준어인데 간지럽히다가 추가됐고 또 묘자리, 매자리, 또 흑담, 토담 모두 복수 표준어입니다. 허접 쓰레기와 허섭 쓰레기. 주의할 건 허접할 때는 쓰레기라고 쓰는데 허섭할 때는 쓰레기. 그런데 발음이 허섭 쓰레기하고 쓰레기로 발음나죠. 왜냐면 앞에 기역, 디귿, 비읍으로 끝나면 된소리가 나기 때문에 발음은 허섭 쓰레기 하고 발음되더라도 표기는 쓰레기라는 거 주의해야죠. 또 맨날과 만날 역시 복수 표준어고 세간살이 줄임말 세간 복수 표준어고 복숭아뼈 복사뼈가 복수 표준어고 쌉싸름하다 쌉싸래하다 복수 표준어죠. 그런데 남새스럽다와 이 나무새스럽다 역시 복수 표준어가 맞는데 즉 모음의 표기를 틀리게 써놨죠. 이 남사스럽다라는 말이 추가된 것이고 남새스럽다가 본래 있던 말인데 남새스럽다 할 때 새는 어이죠. 그리고 남새스럽다는 뭐의 준말? 남우새스럽다의 준말이야. 따라서 우새 했을 때 아이가 아니라 뭐야? 어이로. 남우새스럽다 하고 즉 어이로 표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우가 생략되어서 남새스럽다 하고 표기하죠. 따라서 남우새스럽다, 남새스럽다 모두 맞고 남사스럽다가 추가되어서 역시 남사스럽다도 표준어에 올랐습니다. 여기서는 모음을 틀리게 써놨죠. 시험장에서는요 이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알겠어요? 아까 허섭 쓰레기도 시험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쓰레기라고 써놓은 걸 쓰레기로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이런 착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시험장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런 문법에서 아는 걸 틀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아는 걸 틀리니까 점수가 60점, 70점이 나오는 거예요. 아는 걸 틀리지 않으면 절대 그 점수가 나올 리가 없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험 때까지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시험 문제를 즉 담담하게 그래서 착각하지 않고 정확히 내 실력대로 쓸 수 있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자 4번 걸리적거리다 거치적거리다 역시 복수 표준어고 끄적거리다와 끼적거리다 복수 표준어인데 주의할 건 글씨를 함부로 쓸 때는 둘 다 쓸 수 있지만 음식을 즉 끼적거리다 하는 건 가능해도 음식을 끄적거리다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끼적거리다와 끄적거리다는 끼적거리다가 더 넓은 의미로 쓰죠. 끼적거리다가 좀 더 넓은 의미로 쓰고 글씨를 함부로 쓸 때에는 끄적거리다를 허용하는 거다. 다음 새초롬하다 새치름하다 역시 복수 표준어고 이런 단어는 낱말 뜻 또는 새초롬하다 새치름하다에 즉 제대로 표현을 썼는지를 많이 물어요. 따라서 새초롬하다 새치름하다 즉 낱말 뜻도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2번의 정답은 3번. 다음 3번 문제 높임 표현과 관련해서 기억부터 리을에 대해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진우야 엄마 좀 도와줄래? 할머니 댁에 가져갈 건데 이때 댁은 할머니와 관련된 대상을 높여 할머니를 높인 거다. 맞죠?
할머니 집이기 때문에 집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댁이라고 했죠. 주체 높임에 어휘를 통해 높임을 실현한 거야. 다음 잠시만요 했을 때 이 요는 보조사, 요거부터 맞아야 돼. 요가 보조사 맞나요? 예. 보조사 요를 붙였고 이는 상대방을 높인 거다. 즉 보조사 요는 해요체의 표현으로 상대 높임에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말을 듣는 이 청자 곧 상대방을 높인 거죠. 맞습니다. 다음 디귿번 즉 할머니께서 기다리실 거야 했을 때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하여 이 깨서가 주격조사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 맞죠? 그리고 할머니를 높인 거다. 그렇죠. 주체 높임으로써 할머니를 높인 거야. 다음 리을의 할머니 댁까지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모시다 하는 말은 즉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요게 맞는 말이어야 돼. 특수 어휘를 썼죠. 데리고 가다라는 말 대신에 높임의 어휘 모시다를 쓴 거야. 우리가 높임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어휘를 통해 높이는 방법과 또 하나는 선어 말어미 시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 모시다는 시를 쓴 게 아니라 높임의 어휘를 쓴 거야. 그런데 그 뒤에 이는 할머니를 높인 표현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 말은 할머니를 높인 게 아니라 할머니 댁에 누가 가는 것? 어머니가 가는 것을 높인 거니까 어머니를 높인 표현이죠. 뒷부분이 틀렸죠. 요즘 시험 문제를 보면 예전에는 선택지가 즉 단순한 문장으로 써가지고 OX가 금방 나오지만 지금은 앞뒤에 즉 표현이 두 가지를 써놔요. 그래서 앞에가 일단 틀리면 뭐 뒤는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나 앞이 맞더라도 뒤에 잘못된 표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를 해야지. 과거에 비해 시험 문제는 유형이 많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선택지가 훨씬 더 길어졌어. 그리고 그건 뭘 의미하냐면 결국 장난을 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급하게 푸는 사람은 알고 있으면서 틀릴 수 있다고. 모시다는 특수어휘 맞네? 이렇게 암기만 하던 애들은 그냥 이걸 보고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나 그 뒤에 이게 할머니를 높였다 순간 착각하는 거지. 할머니 댁에 모신다 하니까 순간 할머니를 높인 것처럼 착각이 들지만 이 대화의 정황상 누굴 높인 거야? 어머니를 높인 거니까 즉 뒷부분이 틀렸죠. 다음 4번 문제로 갑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4번. 4번. 다음은 염상섭의 태평천하의 일부다. 자, 태평천하라는 작품이 나오면 무조건 복습할 때 태평천하의 줄거리를 알고 가야 돼. 적어도 소설을 볼 때는 이것의 배경이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중산층을 배경으로 했다는 것. 그리고 태평천하는 즉 그 제목이 반어적 제목이야. 즉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여기는 즉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작가가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로 여기는 걸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할 리도 없고 반어적인 제목을 달았다 이거지. 특히 즉 채만식은 이 태평천하에서 이 염상섭이 아니라 채만식으로 바꿔요. 염상섭이 아니라 채만식으로 바꿉니다. 이 채만식은 염상섭은 3대를 썼고 채만식으로 바꿀까요? 자, 채만식은 대체적으로 소설이 반어적 제목을 많이 달죠. 태평천하도 그렇고 치숙도 그렇고. 치숙이라는 작품 기억나죠? 즉 일제강점기를 역시 배경으로 했고 특히 1930년대라는 이 서울 1930년대를 개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경성을. 특히 비슷한 시대의 작가가 바로 염상섭과 그리고 이 채만식이 서로 비슷한 소재와 비슷한 내용을 많이 썼는데 염상섭이 채만식보다는 좀 더 선배고요. 그리고 염상섭은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채만식은 보다 비판적이고 비평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또한 채만식의 문체는 염상섭이 매우 점잖은 문체라면 채만식은 풍자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채만식의 소설의 문체를 뭐라고 말하죠? 판소리 사설체, 판소리 사설체다. 판소리 사설체라는 건 뭐야? 마치 등장인물이 판소리의 광대처럼 독자에게 말을 거는 식으로
소설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판소리 사설체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단지 청기와 장수라는 관용어의 뜻을 물었고, 이건 암기하고 있는 친구는 1분도 안 돼서 몇 초 안 돼서 풀 수 있는 거고, 암기가 되어 있지 않은 친구는 장면을 이해해서 풀어야 되죠. 본문을 보면 그는 이윽고 공차 타는 기술을 춘심이한테도 깨우쳐 주던 것인데, 그런 걸 보면 아마 이런 사람은 아닌 모양이다. 뭘 했던 걸 판단의 근거로 삼아 이런 사람이 아니래요. 남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남에게 기술을 알려주니까 이런 사람은 아닐 거다라고 했으니까 청기와 장수는 반대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기술을 알려주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거지. 출제자가 어떤 관용어를 물을 때 또는 속담을 물을 때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묻는데, 하나는 서울시처럼 단답형이 많이 나오는 데에서는 암기하지 않으면 못 풀게 아예 그냥 즉 예문이 충분치 않거나 아예 예문도 안 주고 낱말의 뜻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나 고치를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반드시 예문을 줍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굳이 암기한 사람을 뽑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휘력이 있는 사람을 뽑고자 하는 거예요. 어휘력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암기하고 있는 단어의 뜻만 아는 게 아니라 문맥에서 모르는 단어 역시 추리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출제자는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단어의 뜻을 물었을 때 이런 거 어떻게 공부해야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듣도 못한 그런 단어라는 걸 알고 출제하는 거야. 왜? 이건 암기력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 결국 문맥에서의 의미를 추리할 수 있는지 이걸 묻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험장 들어갈 때 내가 아는 것만 나와라 이런 마음으로 가면 다 망쳐.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겁먹지 말고 주어진 예문 속에서 충분히 앞뒤를 살피면 그건 찍는 게 아니라 그런 실력을 물어본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알겠어요? 따라서 여기 앞뒤를 돌아보면 청기와 장수는 처음 봤다 하더라도 얘는 어떤 가지고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지.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 즉 이렇게 기술을 남에게 즉 알려주지 않는 사람. 왜냐면 알려줬기 때문에 청기와 장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청기와 장수는 남에게 비법을 알려주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다음 문제로 가죠. 따라서 4번의 정답은 4번. 다음 5번. 밑줄 친 부분에 발음이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발음 문제에서 절대 조심할 건 머리로 풀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발음 문제는 내가 몸으로 풀고 직접 발음해보고 어색한지 아닌지 그게 제일 빠른 거고요. 그 다음 그렇게 했을 때 답이 하나가 안 나오면 그때 머리로 푸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올바른 발음을 하려고 하고 발음 문제는 발음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걸 머리로 접근하게 되면 쉽게 풀 수 있는 것도 괜시리 잘못된 답을 하거나 아니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자, 1번 읽어보면 밭을 하고 똑바로 발음했다면 아무 문제 없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지. 이걸 보고 국외음화는 이모음 앞에서 티읕이 치읕이 되는 거다 이런 거 떠올릴 이유는 없는 거야. 이해돼요? 따라서 이때는 연음하여 그대로 밭을 이 티읕이 치읕이 되는 건 언제? 이모음이 올 때만 밭이 하고 뒤에 이모음이 올 때만 그때만 티읕이 치읕이 되는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2번 역시 빚을 연음할 때는 받침이 그대로 첫 소리로 가는 것이니까 빚을이 아니라 뭐야? 빚을. 다음에 3번은 협의 정답이죠. 두 번째 음절의 의는 발음이 의와 이 두 가지가 다 돼. 두 번째 음절의 의는 의와 이 두 가지가 발음이 다 되니까 이때 앞에 있는 받침이 연음될 때 의, 이에 모두 발음이 되는 거죠. 조심할 건 표기에 아예 자음이 있을 때는 이로만 소리 나지. 예를 들어 문의하면 이때는 이 표기가 자음이 이렇게 표기에 있을 때에는 이때는 이로만 소리 나는 거야. 이로만. 이해돼요? 그러나 협의처럼 받침이 연음될 때에는 어차피 이 두 번째 음절의 의가
두 번째 음절에 의가, 의, 이가 모두 발음되니까 이때 비읍은 그 연음되어서 협의가 모두 가능하다. 이해됐죠? 머리로 푸는 애들은 이것만 보고 자음이 표기에 있으면, 자음이 발음에 들어있으면 이로 소리 나는데, 이렇게 머리로 푸는 애들은 여기서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 머리로 풀 때도 정확히 지식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짧은 수험 기간 동안에 국어 문법을 정확히 안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함정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지 문제는 없어. 있지만 항상 시험장에서 함정은 네가 파는 거지 절대 출제자는 함정 파지 않아. 겨우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한 문제를 풀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무슨 함정을 파서 여러분들을 지체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 풀면서 뭔가 지체되고 쉽게 풀이가 떠오르지 않고 그러면 네가 문제인 거야. 그럴 때는 한숨 돌리는 겸 다른 문제부터 먼저 풀고 그리고 돌아오는 게 제일 빨라. 이해돼요? 우리 실타래도 한번 엉키면 끊어버려야지. 그거 풀려고 낑낑대면 시간만 오래 걸려. 그러니까 빨리 던져버리고 다른 문제로 들어가야죠. 알겠어요? 자, 따라서 협의 두 가지 발음이 모두 되므로 정답은 3번. 4번 무릎에 자연스럽게 무릎에 하고 발음하는 사람이라면 틀렸다는 걸 뭐 몇 초 걸리지도 않고 금방 판단할 수 있죠. 자, 모두 연음하여 발음하는 걸 냈는데 그 중에서 의모음이 올 때는 두 가지 발음이 모두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A부터 D의 의미를 물었는데 요즘 많이 나오는 유형이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유형이 바로 이 단어의 문맥적 의미, 특히 이런 단어는 다의어죠. 다의어. 한 단어 안에 둘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는 다의어들은 이와 같이 문맥적 의미를 묻습니다. 또 이 안에서 동음이어를 섞어서 물을 수도 있고요. 자, 먼저 A번에 그동안 서양의 그림에 익숙하다 보니 이때보다는 일단 보조용언이죠. 앞에 익숙하다라는 말을 도와주는 보조용언이고 그리고 이때보다는 그런 상태의 이유, 원인을 즉 그렇게 익숙하다 보니 동양의 그림을 서양어로 보는 눈으로 감상했다라는 얘기니까 이때보다는 보조용언으로 앞말이 뜻하는 상태가 뒷말의 원인이 됨을 말해주는 거죠. 맞죠? 다음 동양의 그림을 서양화를 보는 눈으로 감상하기 때문이다. 이때보다는 그림을 보는 것이므로 감상하다죠. 그림을 감상하다. 그래서 눈으로 대상을 즐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한자어, 이 본다는 의미로 감상의 한자어는 어떻게 써요? 즐길 감자를 즐길 상자를 그래서 살피고 즐긴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때 감상은 즐길 상자가 들어가. 여기 만약에 느낌 감자를 쓰고 생각 상자를 쓰면 그때는 책을 읽는 거야. 독서 감상은 생각 상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화나 음악, 그림처럼 이런 경우는 반드시 즐길 상자가 들어가고 이것도 구별을 주의하세요. 한자어의 뜻에서부터 책을 읽는 것은 생각을 기르는 것이지만 음악이나 미술, 그림은 즐기는 겁니다. 수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백날 영화 보고 철학 공부한다? 다 헛소리고 백날 음악 들으면서 뭐 생각한다? 다 헛소리야. 중요한 건 사람은 책을 읽어야 돼. 그래서 한자에도 독서 감상문 할 때는 생각 상자를 쓰는 거고 영화 감상, 음악 감상에는 즐길 상자를 쓰는 거예요. 영화나 음악, 그림은 즐기면 돼. 그러나 책은 생각을 하는 것이지. 왜? 생각하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로 못 넘어가. 그리고 생각이 없으면 앞에 내용이 기억이 안 돼.
그러나 영화나 음악이나 그림은 별 생각 없어도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자도 이렇게 다릅니다. 같이 알아두고. 자, 따라서 감상하다, 즐기고 감상하다 맞고. C번, 서양의 과학적 표현만이 우수한 회화라고 볼 수는 없다. 이때는 평가하다죠. 그렇게 볼 수 없다, 평가할 수 없다. 맞고. 따라서 이때 보다는 평가하다는 뜻이고. 다음, 동양의 그림은 동양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이때 보다는 어떤 의미? 위에 1, 2, 3 중에 어떤 의미로 쓰인 거야? 자, 문맥상 동양의 그림은 이야기를 표현한 그림이다. 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아는 대로 그렸다. 그래서 묘사적이 아니라 개념적이다. 동양의 그림은 동양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얘기는 동양의 시각으로 그림을 감상해야 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동양의 시각으로 그림을 즐기라 이 말이야. 동양화의 그림을 서양화의 시각으로 보니까 뭔가 미흡해 보이고 뭔가 스토리가 부족해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동양의 그림을 서양의 시각으로 보이니까 원근법이 틀렸다는 둥, 그림의 구도가 여백이 많다는 둥 이런 헛소리를 한다는 거지. 동양의 그림은 동양의 시각으로 즐기라 이 말이죠. 따라서 관계 맺다, 관계 없죠? 정답은 몇 번? 4번. 자, 사실 이런 다이어의 의미를 묻는 건 뾰족한 학습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면 좋겠느냐 하지만 사실은 이런 단어들을 모아서 공부한다고 해서 키워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결국 눈에 보이는 똑같은 단어의 표기에 끌려가지 말고 유사한 말로 자꾸 바꿔보고 그리고 그 문장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해야 의미도 동일한 거야. 무슨 말이냐? 여기 동양의 그림을 동양의 시각으로 본다라는 말은 지금 그림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감상한다라고 즉 생각을 해야 되고 즐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이어 문제가 나왔을 때 미출신말의 문맥적 의미를 하면은 항상 유사한 말로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사실은 뾰족한 방법 없어. 따라서 유사한 말로 바꿔보고 또한 그 대상이 유사한지 봐야지. 알겠죠? 다음 7번 문제. 이거 시나리오예요? 아니면 희곡이에요? 지금 이 지문은 시나리오야? 희곡이야? 시나리오예요? 희곡이에요? 희곡이죠. 왜? 시나리오라면 뭐가 들어가야 돼? 시나리오라면 카메라 용어가 들어가야 돼. 즉 씬 넘버 하는 장면 번호나 아니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등과 같은 시나리오 용어가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나 여기 보면 막이라고 시작했지. 그러므로 장면 번호가 아닌 막으로 시작하고 있으므로 이는 희곡이죠. 다음, 이번엔 한자 성어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자 성어를 빈칸에 뒀다는 얘기는 이게 여러분들이 요 장면 속에서 실마리를 즉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선택지부터 보면 청출어람은 무슨 뜻?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거고, 부화뇌동은 무슨 뜻?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끌려간다는 거고, 금묵자학은 무슨 뜻? 환경의 중요성을,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얘기는 환경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지. 동병상련은 무슨 뜻? 같은 아픔을 공감한다는 거죠. 같은 희로애락의 심정을 공감한다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다. 주로 같은 아픔을 나눌 때 동병상련이다. 자, 본문 봅니다. 그것도 역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장단 시작하오. 장단을 치면 동방노인이
눈을 떴다 감았다 하다가 신명에 겨워 양팔을 벌려 춤을 한 번씩 멋들어지게 춘다. 어허, 저것 보게 인간에 나오더니 동방노인도 이렇게 됐군이라는 얘기지. 여기서 인간은 뭘 가리켜? 인간 세계. 인간 세계에 나오니까 동방노인도 별 수 없다 이 말이야. 뭘 강조한 거야? 환경의 중요성을. 정답 몇 번? 3번. 즉 금묵자학이야. 자, 위에 동방 박사의 동방노인의 대사를 잠깐 보면, 여봐라, 나는 인간 사람과 달라. 여기서 인간 사람, 아니 사람이 인간인데 왜 이렇게 썼나 싶겠지만, 여기서 인간이란 이 속세, 세상을 가리키는 거지. 즉 세상 사람과 달라서 세상에 나와도 상관에 있어서, 이때 상관은 이 앞에 있는 인간과는 반대되는 말이지. 이때 상관은 뭐야? 상관은 뭐야? 세속을 벗어난 자연의 세계지. 즉 속세를 벗어난 세계를 상관이라고 표현한 거지. 상관이라는 말뜻이 늘 그렇게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의 말뜻이 늘 속세로 쓴다는 말이 아니라, 이 문맥 안에서 인간이라는 낱말과 세간이는, 즉 상관이라는 말은 서로 반의어 관계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글에서 상관했을 때 이 상관을 세속을 벗어난 곳 이러면 안 돼요. 이 상관은 또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쓰일 수 있어? 산간, 벽지 이런 뭐야? 산에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만 가리킬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여기서의 상관은 앞에 인간과 서로 반의 관계를 이루는 거지. 따라서 상간에 있어 불도나 숭상하는 몸인 고로 인간 육체와 다르니 어찌 노래와 춤을 춘단 말이냐. 그러나 이미 나왔으니 내가 장단을 치면 내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되 장단에 맞춰 부드럽게 뜨고 감으면 만사가 여의하느니라. 만사가 여의하다라는 얘기는 일이 다 잘 풀릴 거다 이런 얘기지. 일이 다 풀린다, 만사 형통, 만사 여의, 즉 모든 일이 뜻대로 될 거다라는 얘기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다 이런 의미죠. 이해됐어요? 자, 이번에는 8번 문제로 가죠. 문맥을 고려하여 밑줄 친 말을 바꿔 썼을 때 적절한 거 됐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임자가 나섰다고 숫제 집까지 찾아와서, 이때 숫제는 무리해서 이 말이지. 즉 순리대로가 아니라 무리해서 일부러 이런 얘기죠. 집까지 찾아와 온갖 가문이설을 다 늘어놓는 박씨다. 가문이설은 무슨 말이야? 남을 꿰는 말, 가문이설. 따라서 숱하다는 횟수를 말하는 건 아니죠. 숱하게라는 말은 자주 왔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자주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러 임자가 나왔다고 집을 찾아왔다는 얘기니까 어울리지 않지. 다음 2번, 거기에 초호합한 위락시설이 들어서서 동네가 삽시간에, 이때 이 삽시간에는 순식간에, 찰나에 이런 의미죠. 삽시간에, 순식간에, 아주 찰나에 환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답은 몇 번? 2번. 박씨가 짐짓, 이때 짐짓은 뭐야? 일부러, 즉 속은 그렇지 않은데, 속내는 그렇지 않은데 일부러 표정을 꾸며낼 때 짐짓이라는 말을 쓰죠.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때 짐짓이라는 부사가 있기 때문에 이 허탈한 표정이 일부러 지어낸 표정이다 이 말이지. 진심으로라는 말은 관계가 없고요. 그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같아 부타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옳다 그르다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결국 본인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 흐지부지 했다는 게 아니지. 흐지부지는 어쩔 때 쓰나? 말을 끝맺지 못했을 때 흐지부지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말을 끝맺지 못했을 때 흐지부지라고 하는 것이고, 이는 가타 불타, 옳다 그르다 말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죠. 8번의 정답은 2번. 다음 9번 문제로 갑니다. 가로 속에 들어갈 접속어를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거 됐습니다. 먼저 그러나는 역접 또는 강조의 의미로 쓰이고, 그리고는 순접, 나열할 때, 그리고 그런데는 전환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는 주로 인과관계에 쓰고요. 사실은 접속어는 이 네 개가 가장 대표적이야. 따라서 그리고 나열할 때 쓰고, 그러나 역접 또는 강조할 때 쓰고, 그리고 그런데는 화제가 바뀔 때 쓰고, 그러므로 그래서는 인과관계에 씁니다. 먼저 기억을 보면 지금 이 경우는요, 차례대로 봐도 되는 게 워낙 예문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문이 길다면 가장 판단하기 쉬운 그러나가 되나 안 되나 하고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이 경우는 뭐 지문이 그렇게 앞뒤 여기저기 가볼 필요 없이 한 문단이니까 앞에서부터 보죠. 먼저 유학의 기본은 예라고 흔히 이른다. 여기까지 이 문장의 화제는 뭐야? 유학이야. 그리고 그 유학의 기본은 예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뒤에 문장에 예는 자칫 엄격하고 형식적인 절차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이때 화제어는 예야. 화제가 달라졌죠? 이해됐어요? 앞에서는 유학이 화제야. 그래서 유학의 기본은 예다 이 얘기를 한 거고, 뒤에서의 화제어는 예를 말하고 싶은 거야. 유학의 안에서도 예를 말하고 싶은 거야. 화제가 달라졌으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나열한 게 아니지. 뒤에 유학의 기본을 나열한 게 아니지. 또 뒤에 유학의 기본은 예가 아니라고 말한 게 아니지. 따라서 그리고나 그러나가 들어갈 수는 없죠. 이해됐어요? 다음, 이제 니은 뒤에 보면 그러나 하지만은 같은 얘기야. 지금 답이 될 수 있는 게 3번 4번인데 그러나 하지만은 똑같아. 그러니까 그러나 넣어서 읽어야죠. 그러나 공자의 진정한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 거기는 뭘 가리켜? 예에 있지 않았다. 공자는 유학의 시조인데 유학이 시조인 공자는 예에 근본을 두지 않았다 이 말이야. 어느 날 섭공이라는 지방관이 자기 고장에 매우 정직한 이가 있어. 아버지가 남의 양을 훔친 걸 아들이 증언했다는 이야기를 공자에게 전했다. 결국 아버지가 잘못하니까 잘못한 것을 고발했다는 거야. 공자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이때 아버지를 고발한 자식의 행위를 보고 그렇지만 공자는 정색을 했다. 그러자 공자는 정색을 했다. 뭐가 어울리겠어요? 그렇지만이라고 말할 게 없죠. 왜? 이 그렇지만이라는 판단이 들어가려면 앞에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한 거에 대해서 뭐 유학은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공자는 이렇게 하면 몰라도 앞에 그냥 사건만 말해줬잖아. 그 사건에 뒤이어 나온 공자의 반응을 쓴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러자 공자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우리 고장의 정직한 이는 이와 달라 아비의 잘못을 자식이 감싸고 자식의 허물을 아비가 덮어줍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서로 잘못을 덮어줌에도 정직함이 그 가운데 있소이다 하고 공자는 한 번 더 가장 1차적인 가족관계, 그 가족관계의 장유유서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올바름을 추구한다고 자식이 아비를 고발하고 이러는 건 공자 입장에서는 예가 아니라고 본 거지. 오히려 1차적으로 바로 집안의 관계에서부터 아비를 존중하라는 것이 공자의 입장이란 얘기죠. 정답 몇 번? 4번. 다음 10번.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물었고, 먼저 선택지를 보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두 번째는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세 번째는 인터넷에서는 상거래가, 네 번째는 소비자에 관한 정보보다는, 자, 빨리 선택지 안에서 이 글이 어떤 테마를,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는지 짐작을 해야 돼. 이 글은 결국 경제 문제를 다룬다는 걸 짐작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각 선택지 간의 차이점이야. 각 선택지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다를 때는
답을 찾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먼저 그 강조점이 들어있는 구절의 일치 불일치를 보면 되지. 1번은 전통적 경제학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말했고, 2번은 기업이 개인의 관심을 끌어당긴다라고 했고, 3번은 인터넷에서 대면하지 않은 상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4번은 소비자에 관한 정보보다 생산을 중심으로 한 정보다라는 얘기야. 벌써 나머지와 충돌하는 게 보이죠? 1번, 2번, 3번은 모두 소비자의 입장에 진술을 하고 있는데 4번만 소비자보다 생산자의 정보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뭔가 선택자 안에서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정답 몇 번? 4번. 자, 본문 봅니다. 먼저 가단락을 보면 이제 단락의 요지를 잡아보자고. 관심의 경제학은 항상 그래서 은눈이 나오는 그 주어는 은눈이 등장하는 이 가가 아니라 은눈을 쓰는 주어는 그 글의 화제어야. 따라 지금 이 글은 관심의 경제학을 화제로 삼은 거예요. 인간의 관심 그 자체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관심의 경제학은 관심이 돈이 된다는 얘기야. 즉 관심을 끌 수 있는 게 돈이 된다는 게 관심의 경제학의 입장이라 이거지.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이 기업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아 많은 기업이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건 뭘 지금 상술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관심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기업이 관심을 끌기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는 거야. 즉, 그 관심의 경제학에 있어서 그걸 예시를 들어 설명한 거지. 다음, 그런데 홈페이지에 실린 정보는 개인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적극적으로 탐색함으로써 노출된다. 이 말은 뭐냐면 기업이 홈피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 정보가 곧바로 개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개인이 그 기업을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그 기업의 홈페이지에 찾아와야 그래야 정보가 노출된다 이 말이지. 따라서 이제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밀어보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TV나 라디오는 시청자나 청취자가 듣고 싶지 않아도 그 정보가 곧바로 우리 눈에 귀에 들어와. 그러나 인터넷은 기업이 아무리 정보를 제공해도 그 인터넷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그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지 않는 한 그 정보는 전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밀어보내는 게 아니라 개인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게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이 기업의 이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아 개인의 관심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끝까지 읽어도 결국 관심이라는 낱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고 따라서 가단락은 결국 관심의 경제학을 소개한 거야. 결국 관심의 경제학에서는 뭐가 포인트야?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것. 그래서 유튜브니 또는 기타 인터넷상의 온갖 볼거리는 오로지 하나야. 기업이 노출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튜브니 또는 네이버니 다음이니 이런 데서 우리한테 요금 받는 게 아니죠? 근데 어떻게 운영될까라는 거예요. 기업이 아무리 홈피를 잘 꾸며놔도 우리가 다음에 접속하고 네이버에 접속하고 유튜브에 접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볼거리를 잔뜩 마련해놓은 곳에 기업은 돈을 주는 거고 그걸 우리가 광고비라고 하는 거죠. 이해돼요? 더구나 지금처럼 빅데이터가 즉 충분히 활용이 되면 들어오는 사람의 취향까지 보고 클릭을 무엇을 많이 하는지를 보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업이 최적화된 자기네들의 소비자이겠다 싶은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컴퓨터로 몇 번만 공무원 수험서, 뭐 공무원 학원 검색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컴퓨터는 온통 공무원 광고로 뜰 거예요. 그것만 보면 요새 공무원 학원이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나 싶겠지만 네 컴퓨터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도서관 갔더니 거기도 맨 공무원 광고만 뜨는데요. 도서관도 맨 공무원 수험생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만 나중에 공무원 돼서 자동차 보험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공무원 광고는 아무것도 안 뜨고 계속 자동차 보험이 어디가 싼지 어디가 뭐 비싼지 이게 아주 잔뜩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학생들이 뭐 승리 야동 이런 걸 검색했다가 하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온갖 음란 사이트가 본인에게 날라올 겁니다. 그리고 인생 파탄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검색 하나하나의 키워드가 저들에겐 쌓여서 자기들의 광고하기가 적절한 거예요. 사실은 기업이 할 걸 저 다음이 하고 네이버가 하니까 거기다 돈을 주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가 그 수많은 이 동영상을 본인들의 서버에 올리게, 무료로 올리게 하는 건 뭐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이 거대한 기업들이 거기에 돈을 주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많이 몰려들면 아예 그 유튜버한테 돈까지 주는 이런 구조를 만든 거지. 그래서 지금은 누가 더 관심을 끄느냐 하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따라서 사실은 TV에 나오는 모든 드라마, 영화, 또 뭐 이런 토크쇼, 예능 프로 전부 다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관심을 끌게 할 건가. 그래야 기업이 돈을 댈 테니까.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는 뭐 대한민국의 음악을 발전시키기 위해 뭐 대한민국 드라마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뭐 대한민국의 뉴스에 진실한 보도를 하기 위해 헛소리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자본이 돈을 댈 만한 그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모두 혈안이 되어 뛰어다니고 또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것도 공무원이라는 거대한 구조에서 여러분들 선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뭐 지금 무슨 대단한 사명감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집단에서 나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 그 처음에 이 돌파되는 경쟁을 뚫기 위해 이제 그걸 이제 시험이라는 것으로 하니까 그렇지. 이제 다른 기업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할 거고. 그죠? 자, 따라서 10번에 가달락은 결국 관심의 경제학의 개념을 설명한 거야. 그래서 관심의 경제학에서는 누가 중요하다? 누가 더 소비자의 관심을 끌 것인가? 누가 더 소비자의 관심을 끌 건가? 바로 이 개인의 관심이 매우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에 뭐 나오겠어? 바로 그 개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나올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뭐가 필요한가? 지금 전체 글이 온통 개인의 관심, 소비자의 관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4번에서 엉뚱하게 생산자의 관심을 말하고 있으므로 이는 틀렸죠. 이해됐어요? 다음 11번으로 갑니다. 이 글은 제목이 뭐예요? 이 글은 제목이 뭔가요? 상충곡이죠. 제목을 바로 알아야죠. 또한 고전문학은 제목을 바로 알아야 되고 제목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뭘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장르. 그 작품이 어떤 장르에 속하는지. 자, 이 글은 상충곡이야. 장르는 가사문학이죠. 다음 이제 문학사적 의의를 보면 이 상충곡은 가사문학의 뭐야? 효시다. 제일 처음 작품이고 즉 작가는 누구야? 정극인이죠. 정극이 지은 가사로 최초의 문학이야. 최초의 가사문학이 상충곡이죠. 따라서 당연히 시대는 조선 전기에 등장했고 그리고 그 주제는
바로 조선 전기 가사문학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바로 고전문학은 제목이 주제야. 따라서 이 글은 봄을 즐기는 거지. 봄의 완상. 완상이라는 말이 즐긴다라는 말이야. 원래 상자만 써도 되지만 우리가 한자를 우리말에서 쓸 때는 항상 이음절로 만들어 써요. 그래서 즐긴다 할 때 우리말로는 한 단어지만 한자로 상한다 이렇게 안 하죠. 완한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글자를 합쳐서 완상. 즐길 완자고 즐길 상자입니다. 그래서 즐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보면 강호가도를 표현했다. 맞죠? 이 정극인의 상춘곡은 바로 강호가도의 첫 스타트를 끄는 작품이야. 강호가도란 뭐냐? 자연을 즐기는 거예요. 자연을 즐기면서 또한 사대부의 생각을 담는 거지. 자연을 즐기면서도 사대부의 생각을 담을 때 우리는 강호가도라고 하고, 그 강호가도의 첫 스타트를 끄는 작품이 상춘곡. 이 영향을 받은 게 뭐야? 송순의 면왕정가. 송순의 면왕정가가 그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 또 정철의 성산별곡이 그 강호가도의 흐름을 이어가죠. 여러 번 출제됐던 내용이죠. 2번 창작 당시에 가창되었다. 맞습니다. 이 가사문학은 창과 그리고 산문, 즉 우문과 산문의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사문학을 교술문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우문문학이 아닌 교술문학에 포함하는 이유는 이것이 음악성과 함께 산문성을 아울러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음악성과 산문성을 아울러 갖고 있기 때문에 교술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얘가 창으로만 불리고 그리고 즉 이렇게 스토리가 없었다면 그냥 서정문학이라고 했을 거고, 만약에 스토리만 부각됐다면 서사문학이라고 했겠죠. 그렇지만 가사문학은 분명히 시조와 같은 사음보의 운율을 가지고 있어. 사음보의 운율을 가지고 있어서 가사창이라고 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안에는 연속체로 쓰여졌기 때문에, 시조처럼 초장, 중장, 종장을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연속체로 쓰여졌기 때문에 산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가사문학을 무슨 문학이라고 한다? 교술문학이다. 교술 장르에 포함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음 3번 연군지정을 노래했다. 가사문학에 따라서 연군지정을 노래한 작품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뭐야? 정철의 사미인곡, 속미인곡이야. 정철의 사미인곡, 속미인곡은 분명히 연군지정, 임금에 대한 사모의 정을 노래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정극인의 상춘곡이나 또 송순의 면왕정가나 결코 임금을 그리워 쓴 게 아니죠. 정답은 몇 번? 3번. 자연을 즐긴 거야. 결코 연군지정을 노래한 작품이 아니다. 다음 4번 가사문학의 효시로 평가된다. 맞습니다. 자, 본문 봅니다. 뭘 넘기니? 고전문학은 반드시 아무리 급해도 현대어로 풀어야 한다고 그랬잖아.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상춘곡을 다 알아요? 근데 뭘 넘겨? 이 고전문학은 다른 것과 달라. 현대 글은 문학이 됐든 비문학이 됐든 그냥 혼자 읽어도 돼. 그러나 고전은 이렇게 예상문제로 나올 때, 기출문제로 나올 때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돼. 이건 평소에 혼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야. 어떤 문제 풀었는데 고전만은 따로 정리해서 반드시 익혀놔야 돼. 왜냐면 고전은 시험장에 갔을 때 아는 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하나라도 다시 보고 현대어로 풀라고. 자, 봅시다. 홍진의 무친분내 인해생의 어떠한 고. 자, 가사문학은 시조와 마찬가지로 사음보라고 그랬어. 그러므로 사음보마다 끊고 해석하면 돼. 홍진의 무친분내 인해생의 어떠한 고.
이때 홍지는 세속, 세상을 말하지. 세상 사람들이여, 이내 생애가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이여, 이내 생활이, 이내 생애가 어떠합니까? 라고 노래한 거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내 생애가 어떠하냐라고 물었다는 얘기는 지금 내 생애는 세상과는 좀 동떨어져 지내고 있다는 거지. 곧 자연에 묻혀 사는 삶이야. 이내 생애란 자연에 묻혀 사는 삶이지. 즉 이내 생애가 어떠합니까? 옛사람 풍류랄 미찰까 만미찰까. 자, 고전을 해석하면서 주의할 건 지금 181쪽 11번 고전을 해석하면서 주의할 건 조사나 어미 등이 현대어와 달라. 여기를 했다고 해서 꼭 목적격 조사로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앞뒤의 의미관계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따라서 옛사람의 풍류에 미치겠습니까? 못 미치겠습니까? 즉 나의 이 자연을 즐기는 삶이 옛사람의 그 풍류에 미치겠는가 못 미치겠는가, 이거 묻고 있는 형식을 취했지만 결국에는 뭐야? 바로 그런 옛사람의 풍류에 비교할만 하지 않느냐. 즉 자신의 삶에 대한 뭐가 담겨 있어? 자부심이.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들어있죠. 미치겠습니까? 못 미치겠습니까? 천지간에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몸이 날만하니 학원만한, 나만한 사람이 학원만한 많지만은, 나만한 사람이 많지만, 즉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나만한 사람이 많지만 살림에 묻혀, 이때 살림은 자연, 자연에 묻혀 있어서 자연에 묻혀 있는 이 지락을 말할 건가? 지락, 지극한 즐거움. 자연에 묻혀 사는 이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겠는가?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놈은 많지만 이렇게 자연을 즐기는 이 지극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드물 거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어요? 수간모옥을, 초가집을 벽계수 알피 두고 맑은 시냇물. 이때 벽계수는 맑은 시냇물, 글자 그대로 맑은 시냇물 앞에 두고, 자 알피라는 글자 밑줄 치고, 어때요? 연철한 것도 아니고 분철한 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표기지. 따라서 이 상춘곡은요 만들어진 건 성종 때 15세기인데요 이게 옮겨진 건 16세기 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철이 아닌 혼철의 표기가 보이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RP라는 단어예요. 이 RP는 문법적으로 혼철 표기를 보이는 거지. 이해됐죠? 벽계수 앞에 두고 송죽 우르리에, 송죽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울리에, 울창할 울자야, 울창한, 울울 그럼 매우 울창한 이 말이지. 매우 울창한 리가 무슨 글자? 송리자야. 따라서 소나무 대나무가 매우 울창한 속에 이 말이야. 즉 매우 울창한 소나무 대나무 속에 이 말이야. 풍월주인이 되었구나. 결국 풍월주인이 이 문단의 핵심어지. 풍월주인이 이 문단의 핵심어고, 우리가 가사문학은요 대체로 세 문단으로 나누거든. 서사, 본사, 결사. 서사, 본사, 결사 세 문단으로 나누는데 지금 읽은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돼? 서사 부분에 해당하지. 따라서 이 글의 가장 핵심어는 풍월주인이고, 풍월주인은 눈에 딱 익혀두고 시험장 가야 돼. 그래서 풍월주인 딱 등장하는 순간 상춘곡이 떠올라야 되고, 정극 즉 송순 정극인이 떠올라야 되고, 가사문학의 효시라는 게 떠올라야 되고, 봄을 즐기는 노래라는 게 떠올라야 돼. 이 글 전체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야. 가장 핵심어, 고전을 공부할 때는 그 안에서 가장 주제어, 이걸 기억하고 시험장 가라고. 알겠어요? 자, 따라서 이 글은 자연을 즐기고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자부심이 등장하고 있다. 자부심을 소개하고 있고, 그럼 본사에 뭐가 나오겠어? 바로 봄 내내 자연을 즐겼던 자신의 삶을 나열하는 거야. 알겠죠?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